안녕하세요, 전 아저씨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또 엉클준이 AI 쪽 기술 업데이트를 위해 또 전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 요즘 기술적으로 AI 추론 쪽에서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터보 퀀트라는 이런 용어가 뜨고 있습니다. 터보 퀀트, 추론 쪽에서 이야기가 뜨고 있는데요. 예, 크게 AI는 그 인공지능의 그 모델을 만들 때 크게 두 단계죠. 일단 터보 퀀트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 지식 배경을 쌓기 위해 그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바로 그냥 터보 컨트 들어가면 조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엉클준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AI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이 AI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학습과 추론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의 value 그 값을 벡터로 치환을 합니다. 벡터로 치환을 하는데 이 벡터로 치환이 된 이 값들은 이 벡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유사도가 있는 그런 데이터 입력들은 비슷한 벡터 값을 값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여기서는 멀티모달이 형식이 빅데이터의 멀티모달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입력이라는 거죠. 에, 텍스트, 그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애니메이션, 또 요즘에 피지컬 AI 쪽으로 가면 예, 다양한 그 역학 데이터들, 위치라든지 속도, 가속도 뭐 이런 피지컬 데이터들이 예, 다양한 형태로 멀티모달 형태로 이 빅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이런 데이터 값들은 벡터라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값으로 치환이 돼서 어떤 벡터 공간에 다 하나씩 임베딩 도트가 플로팅 되어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이 벡터 공간에 이런 빅데이터들이 유사도가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패턴 패턴 형식을 가지면서 어떤 확률 통계적인 예, 그런 방정식들의 집합으로 어, 이 패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통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특정 함수 하나로만 가지고 이 패턴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복잡한 차원의 이런 벡터 공간에서 확률 통계적으로 어, 확률 통계적으로 회귀 함수를 정의한다는 거죠. 회귀 함수가 곧 패턴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이터의 그런 패턴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입력이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이 함수가 추출이 됐으면 어느 정도 학습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회계 함수를 확률 통계적으로 또 컴퓨터 안에서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멀티 레이어 퍼세트론 기반의 아주 퍼세트론인데 이건 우리 인간의 뇌를 모사한 뇌세포 하나를 모사한 뉴런과 시냅스의 그 생각하는 형식을 모사한 아주 다차원의 멀티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퍼센트론 기반의 트랜스포머라는 학습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건 최신이죠. 트랜스포머. 그 전에는 뭐 RNN, CNN, ANN 다양한 형식의 그런 뉴럴 네트워크 학습 형식이 있었는데요. 요즘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이런 용어로 최신 업데이트 되면서 요 트랜스포머 기반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이제 학습 알고리즘 크게 말하면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이런 확률 통계 함수를 확률 통계를 활용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냅니다. 이 회계 함수의 핵심은 웨이트 값과 웨이트 보통 파라미터라 그러는데요. 웨이트 값 기울기죠. 1차 선형 함수를 예를 들면 기울기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절편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이런 값들을 파라미터로 다 정의를 하면서 회계 함수들이 다양한 이 회계 함수를 최종 회계 함수들이 이런 웨이트와 바이어스 파라미터들의 이런 엄청나게 많은 뭐 기가 뭐 이런 단위로 개수로 말하면 그런 이런 각각의 선형 함수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런 MLP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다양한 또 지원되는 알고리즘들이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큰 아키텍처 안에 그런 처리 과정들까지 나중에 뒤에 이어질 학습이나 추론 파인 튜닝이라든지 또 라그라든지 또 파인 튜닝 또 추가적인 학습 라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아키텍처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패턴이 만약에
정의가 되었다면 이제 이 생각하는 패턴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AI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추론은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학습이 끝난 프리트레인된 상황에서 새로운 또 뭔가 상황, 뭐 우리가 보통 그걸 키보드 입력 같은 걸로 뭐 질문이라든지 또는 음성 키보드라든지 음성 보이스 이런 또는 동영상, 그러니까 US 말 데이터 똑같습니다. 데이터 멀티모달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하면서 프롬프팅을 하는 거죠. 함께 프롬프팅을 합니다. 프롬프팅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다음 이미지 중에 고양이 사진만 이미지가 많이 있다면 거기에서 고양이 사진만 뽑아줘, 뭐 이런, 또는 다양한 또 명령을 내려줄 수 있죠. 무슨 보고서에 컨텍스트죠. 그는 보고서를 PPT 파일로 변환해줘, 뭐 이런 프롬프팅을 주는 거죠. 추론. 그럼 추론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키보드 입력으로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단어 하나하나 단어가 토커나이즈가 됩니다. 토큰식으로 이렇게 나는 너를 이런 문장들이 어쨌든 프롬프팅을 하면 이런 문장들이 나올 거잖아요. 또는 이런 보이스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MPEG 뭐 이런 그런 동영상들이 또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해하기 쉽게 그냥 토큰을 단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봤을 때 그 동영상 내용을 문자로 바꾸면 이런 또 토큰화 될 수도 있겠죠. 보통 또 멀티모달에도 급이 있습니다. 멀티모달에도 텍스트 기반을 한 멀티모달이 있고 네이티브 멀티모달이 있어요. 요게 차이가 큽니다.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어쨌든 모든 데이터 입력의 기초가 텍스트인 멀티모달 입력이 있고, 네이티브 모달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입력들을 다 받을 수 있는 텍스트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의 그런 공간에 매핑을 시켜서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이런 패턴을 찾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공간에서 다양한 멀티모달 입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간에서 처리되는 그런 형식의 네이티브 멀티모달이 최근에 구글의 그런 구글의 제미나이 3점 그 이후로 3.1인가요? 그 제미나이 3.1 제미나이 시리즈가 구글의 제미나이 시리즈가 네이티브 멀티모달이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챗 GPT
이런 쪽이 처음 설계가 텍스트 위주의 그런 이런 학습이나 추론을 하는 그런 형식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들 입력으로 그렇게 플러스된 형식의 그런 멀티모달 구현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어쨌든 제미나이가 상당히 성능이 잘 나오면서 이런 네이티브 멀티모달 쪽이 훨씬 더 일관성 있고 퍼포먼스가 좋다는 게 특히 어느 정도 증명된 상황인데 뭐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 내용이 뭐 텍스트로 입력을 받든 아니 보이스로 입력을 받든 또 영상에서 어떤 대사로 입력을 받든 어쨌든 멀티모달 형식으로 프롬프팅이 된 상황에서 토커나이즈 토큰 형식이 된다는 거죠. 토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으면 하나하나 단어 의미 있는 단어로 이 단어도 또 보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앞에 그런 단어가 있고 뒤에는 조사가 있잖아요. 단어와 조사 이 두 개가 나눠지듯이 하지만 요거는 처리될 때는 이렇게 토큰식으로 하나씩 처리가 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토커나이즈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추론할 때는 이런 토커나이즈 된 것들이 쭉쭉쭉쭉 들어오겠죠. 사실은 이거 되게 짧은데 그러면 실제로 또 트랜스포머 안에서 추론할 때는 이제 어텐션이라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프롬프팅이 사용자에 의해서 뭔가 질문이라든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어텐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신 차려 그런 거잖아요. 뭔가 단어들의 그런 캐치를 하는 거죠. 유사도를 캐치해내는 거죠. 순서대로 쭉 해서 나는 다음에는 너를 올 확률이 더 높아요. 나는 고양이를 뭔가 대상이 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건 문법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이라는 이런 기능에 의해서 뭔가 캐치를 해내는 거죠. 이런 토커나이저 세면서 서로 비교를 해요. 전 단어와 그 현재 들어온 단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요. 이 과정은 아주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하게 또 다뤄질 하나의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과정은 쿼리 키 밸류라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서로의 그런 유사도를 단어들 간에 먼저 들어온 단어와 그 마지막으로 들어온 단어들의 관계를 유사도를 계산해서 또 이 쿼리 키 밸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또 벡터가 나타나겠죠. 이 벡터 값으로 컴퓨터 안에서는 이런 단어들도 숫자 벡터 형식으로 치환이 돼서 매핑 이런 공간에 매핑이 돼서 숫자적으로 일단 이 문자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쿼리 키 밸류 쿼리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어떤 토큰이 이 토큰이 쿼리 키 밸류 값을 가지는데 쿼리는 이 토큰의 단어가 기존의 단어들과 얼마나 유사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씩 쿼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이런
쿼리 값과 키 값 밸류들이 다 있는 거죠. 각각의 토큰에는 이렇게 쿼리 값, 키 값 밸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수치로 벡터로 나타낸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키 밸류는 기본적으로 정해지죠.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밸류 값에 사랑한다가 들어갈 거고, 키 값은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특징이죠. 사랑은 감정이다. 또 여기 보면 사랑한다니까 서술어다. 뭐 이런 키 값에 의해서 이 사랑한다를 정의를 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또 그런 키 값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KV가 정의가 되면, 이 하나의 토큰의 KV가 정의가 되면 쿼리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다른 그 전에 나왔던 단어들에 대해서 유사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쿼리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QKV 이런 데이터가 토큰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 KV는 처음 딱 들어왔을 때 KV 한번 계산이 됩니다. 그 단어, 토큰의 단어, 사랑한다는 밸류를 가지고 K 특징을 여러 개를 추출하겠죠. 그래서 요걸 추출한 걸 이제 실제로 서로 쿼리 할 때마다 또 새롭게 또 그 전의 단어들을 또 KV 값을 또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KV 캐시라는 곳에 한번 처음 그 토큰 최근 토큰이 입력이 되었을 때 그 토큰의 K 값과 V 값이 KV 캐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력이 됐을 때 토큰이 입력이 됐을 때 한 번만 KV 캐시는 계산이 되어지고 이건 저장이 됩니다. 캐시가 그런 거죠.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읽어오기 위해서 CPU에서 SRAM 같은 빠른 캐시로 빠른 그런 캐시로 캐시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쿼리를 할 때 새로 들어온 단어가 그 전의 단어들과의 유사도 관계도를 계산할 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산한 토큰들의 KV 값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을 KV 캐시라 합니다. 이 터보 콘트는 이 KV 캐시의 용량을 최적화한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 제가 이 KV 캐시를 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사전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AI의 학습과 추론 과정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에서 이런 토큰들의 입력 토큰들의 유사도를 뽑아내서 벡터 값으로 만들어서 서로의 그런 유사도에 따라서 이런 공간의 벡터 값이 인베딩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유사한 것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사도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는 벡터라는 숫자를 가지고 유사도를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유사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련성. 그래서 어떤 기존에 학습된 이런 패턴에 따라서 그 유사하게 가장 관련성이 있는 가장 다음에 나올 만한 그럴싸한 단어들로 어떻게 보면 프롬프팅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추론 과정은 AI 추론 과정은 프롬프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캐시 KV 캐시가 나왔습니다. KV 캐시는 기존의 토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금방 빠르게 찾아 바로 옆에 넣어놓고 사전식으로 우리가 그 영어 사전 뭐 백과사전 놔두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책상 옆에 있는 아주 빠르게 탁 펼 수 있는 그런 에, 빠른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캐시 안에는 키값과 밸류 토큰에 대한 특징과 그 토큰 단어에 대한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KV 캐시를 저장하기 위해서 HBM이라든지 HBF 전통적으로 캐시는 SRAM인가요? SRAM? CPU 안에 들어있는 빠른 램 뭐 이런 데도 캐시를 사용하는데 SRAM 요즘에 그 LPU라 그러죠. 그 엔비디아에서 LPU 그록을 인수해 가지고 뭐 아주 빠른 캐시를 활용한 그런 학습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의 LPU를 엔비디아에서 HBM 대용으로 또 사용해서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SRAM 같은 경우에 용량이 작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SRAM보다는 HBM이 또 지금까지는 대세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싸고 용량이 큰 HBF도 또 활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캐시가 크면 클수록 추론 성능이 높아집니다. KV 캐시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하겠죠. KV 캐시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추론 속도는 처리 속도, 추론 속도, 컴퓨테이션 계산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의 HBM 또는 대용량의 HBF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터보 컨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연구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용량이 크면 추론 학습 속도가 추론 또는 학습 속도가 크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사전에 컨사이즈 아주 작은 사전하고 아주 큰 뭐 위키피디아 같은 전 세계 정보를 다 가지는 사전하고 그 사용하는 사람은 용량이 큰 사전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캐시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 사전.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백과사전 뭐 이런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그 프롬프팅한 이런 입력들에 대한 정보를 빼곡히 그 정의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BM 용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와 또 정확도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스케일 업이라고 하죠. 스케일 업. 컴퓨테이션 영역이 커지고 CPU 성능이 좋아지고 GPU 성능이 좋아지고 메모리가 커지고 이런 걸 스케일 업 이런 방식인 거죠. 스케일 업 위주로 지금 AI 성능을 계속 올려오고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왔습니다. 요즘 HBM 그리고 일반 메모리 이런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AI 붐을 타고 또 점점 메모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예, 메모리 가격이 주기를 타잖아요. 예, 항상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지금 여기 거의 꼭대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메모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줄여보겠다는 최적화 기술이 나온 거예요. 최적화. 최적화 기술이 나온 그게 오늘 주제인 터보 퀀트입니다. 터보 퀀트. 터보. 퀀. 터보는 빠르다는 뜻이고 퀀 이렇게 되겠죠. 퀀타이제이션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건 빠르다. 최적화까지 했으니까 빠르다. 퀀트는 퀀타이제이션 그래가지고 양자화. 어떤 소수점 반올림을 해버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것 처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하면서 메모리를 조금 덜 쓸 수 있게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최적화를 해서 이거는 이 KV 캐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최적화냐? KV 캐시 사용량을 줄이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입니다. KV 캐시 사용량을 줄이는 거니까 메모리도 적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성능은 어느 정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터보 퀀트 기술이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구글은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최초로 2017년인가요? 2017년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터보 퀀트도 메모리 이 가격이 뛴 지금 상황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보통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가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컴퓨팅이 하드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을 때는 하드웨어 쪽이 쫙 치고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개발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는 또 소프트웨어가
최적화 기술로 또 기술을 또 주도합니다. 이거에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서로 이렇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예, 뭐 이게 뭐 하드웨어다 치고 하드웨어의 그런 추세라 치고 개발 추세라 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추세라 치면 결론적으로는 예, 뭔가 예측 가능한 예, 뭔가 선형적인 이런 예, 개발 과정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터보 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케이블 캐시를 줄일 수 있는 예, 케이블 캐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케이블 캐시 용량을 줄이면서 메모리 사용량도 줄이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과 SK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높으니까 메모리를 많이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다양한 개발 상황에 따른 개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터보 콘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름에서 봤듯이 빠르고 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양자화 방식을 썼다. 반올림을 한다. 뭔가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 선에서 이렇게 어, 파일을 3.14, 1592 이렇게 에, 쭉쭉쭉쭉 무리수를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14 정도만 계산하겠다. 나머지는 반올림 하겠다. 그런 식 하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성능은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이 하나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삼성 SK는 망한 걸까요? 예. 그건 좀 예,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터보 콘트에 대해서 나오게 된 이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터보 콘트에 대해서 한번 AI 검색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콘트 구글 AI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주 뭐 크게 길지 않고 적당한 그 길이니까 중요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콘트는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에,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AI 메모리 최적화 기술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사용하는 메모리 케이블 캐시, 케이블 캐시 설명했죠. 용량을 문맥의 손실 없이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의 의미의 손실 없이 최대 6분의 1, 약 83% 수준으로 줄여주는 양자 알고리즘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압축 알고리즘이라고도 보면 되겠죠.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케이브의 캐시에 쓰이는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양자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데이터 케이블 캐시 입력 프롬프트 토큰의 데이터 크기를 압축해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했다.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보 퀀트는 오늘 주제입니다. 터보 퀀트는 터보 퀀트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AI 메모리 최적화 기술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최근에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KV 캐시, 아까 말했죠. 그 추론 시 사용되어지는 KV 토큰 구조에서 KV 값을 따로 캐시로 잡아 놓는데 계속 쿼리를 하면서 비교를 할 건데 이 KV 값이 이전 토큰들은 다 이미 그 KV 캐시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KV 캐시가 크면 클수록 추론 속도라든지 추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량이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HBM이라든지 요즘 HBF 그리고 SRAM까지 빠른 그런 메모리까지 사용되어지는데요. 문맥 손실 없이 압축을 하더라도 손실 압축이 있고 무손실 압축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무손실이다 인정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 문맥의 손실 없이 최대 6분의 1, 약 83% 수준으로 줄여주는 양자화 알고리즘이다. 이거는 KV 캐시의 압축 알고리즘이다. 압축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KV 캐시를 압축을 시켜주는데 KV 캐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압축을 시켜주는데 그 압축시키는 방식이 무손실 양자화 방식이라는 거죠. 양자화 방식. 문맥을 손실 없이 양자화 해주는 정확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컷해주는 양자화라는 거 반올림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올림. 실수를 처리할 때 소수점 16번째 자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수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소수점 뭐 4자리까지만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자화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무손실되는 범위에서 그 값을 튜닝해 나가는 거죠. 그 양자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기존에는 정확도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HBM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대용량 고대역 메모리를 키워서
성능을 높여줬지만 캐시 크기도 크게 해주고 학습 파라미터 용량도 크게 해주고 스케일업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 메모리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 스케일업 방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드웨어 스케일업 방식의 그런 한계에 부딪혔죠.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소프트웨어 옵티마이저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두 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 예, 주요 특징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터보 컴퓨터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주요 특징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효율의 극대화. 여기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키 밸류 캐시 메모리겠죠.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빠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도 캐시로 사용될 수 있고 SRAM도 캐시로 되어지죠. CPU 안에서 GPU 안에서. 그리고 DRAM도 하드 디스크 DRAM도 SSD 안에서는 캐시로 사용이 되죠. SSD 안에서 DRAM SSD 에서 DRAM도 캐시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캐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SSD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DRAM이 있으면 좀 가격이 싸죠. 얘도 캐시로 사용됩니다. 캐시는 어쨌든 기존에 조금 대용량의 느린 메모리를 좀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메모리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캐시 안에 그런 백과사전을 가지면서 빠르게 기존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한 거죠. 케이블 캐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캐시를 이용해서 키 값과 밸류 값을 사전식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바로 펴서 볼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해서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없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존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캐시 기술입니다. 이 캐시를 어떻게 보면 그 캐시 안에 들어갈 KV 데이터를 압축을 시킨 거죠. 여기 봅시다. AI가 대화 맥락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는 케이블 캐시를 맥락, 의미 뭐 이런 거죠. AI가 대화 맥락, 우리가 토큰이 입력되겠죠. 프롬프트에 의해서 토큰화돼서 맥락이 케이블 캐시에서 기억하는 데 사용하는 케이블 캐시를 4비트 이하로 압축하여 아주 모든 그 데이터들은 컴퓨터 안의 데이터들은 숫자로 치환이 된다 그랬죠. 벡터 형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 형식으로 치환이 된다 그랬죠.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와 단어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들을 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수치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수와 실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차이는 정수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또 처리가 되는데 하지만 복잡한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정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플로트, 실수, 소수점을 가지는 그런 실수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컴퓨터 안에서. 그렇지만 그 실수를 무조건 하고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실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메모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케이블 캐시를 4비트 이하로 기존의 16비트 뭐 이렇게 32비트 이렇게 큰 소수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큰 용량으로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4비트 이하로 압축한다는 것은 반올림 시킨다는 거죠. 4비트 이하, 그 4비트 이하로 표현할 수 있게 그 정밀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동일한 메모리 용량으로 6배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더 긴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직도 목마르죠, 우리가. 아직도 목마릅니다. 추론할 때 우리가 뭐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한 1분 정도 걸리잖아요. 1분까지는 안 걸려요. 그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빠르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메모리 용량이 커져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데이터의 정보를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빠른 메모리 케이블 캐시에다가 정보를 다 올려놓고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면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하지만 요즘 HBM 가격이 너무 높고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그 메모리에 실리는 데이터의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지만 맥락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최적화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보 퀀트라는 게 나온 겁니다. 성능 유지, 데이터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모델의 추론 정확도나 문맥 이해 능력에 거의 손상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크기를 데이터 크기를 줄이면서도 획기적으로 그냥 줄인 게 아니고 6배 용량을 더 줄이면서도 모델의 추론 정확도나 문맥 이해 능력이 거의 손상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압축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뭐 이미지 압축 기술 아니 무슨 데이터 압축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원본의 그런 정보를 훼손시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터보 퀀터도 원본의 그런 정확도나 문맥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데이터 크기를 6배 정도 줄이는 그런 방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TPU 최적화 사고방식. 구글에서는 TPU를 사용하고 있죠. 자체 개발한. 구글이 참 독보적인 이유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아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데이터까지 빅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랑 그리고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글이 AI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대장이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TPU 자체 최적화된 TPU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트랜스포머도 개발했고, 그리고 그 최적화 기술인 터보 퀀트도 개발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는 이런 기존의 그런 플랫폼, 예, 검색 알고리즘과 이런 유튜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AI 선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TPU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GPU 하드웨어 자체 성능을 높이는 대신에 구글의 가속기인 TPU 등에 맞춤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차원의 최적화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GPU는 엔비디아 기반의 그런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엔비디아. GPU는 엔비디아가 대표 기업이죠. 원래는 그래픽 가속기였는데 그걸 AI 기능을 추가해서 그래픽과 AI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GPU 하드웨어를 만들었죠. RTX죠.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 그 전엔 GTX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는 범용 GPU를 잇는 범용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AI 전용 하드웨어에 그리고 그게 최적화된 제미나이 그리고 터보 퀀트 등의 최적화 접근법 소프트웨어 최적화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덩어리 시장의 영향. 이렇게 메모리를 적게 쓰게 되면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메모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영향,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긴장,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HBM 만드는 회사에서는 조금 긴장되겠죠. 이 기술이 공개되자 AI 수요가 곧 메모리 하드웨어 수요라는 공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급락. 수요 전망의 변화. 동일한 하드웨어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됨으로써 고대역폭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과 이건 첫 번째 시각이죠.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효율 개선으로 AI 서비스의 대중화, 전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메모리 가격이 아주 높으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케이블 캐치를 늘릴 방법이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HBM이 치고 나갔던 그런 가격대에서의 성능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한계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HBM이 사용을 안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HBM 빠른 고대역폭 메모리는 여전히 사용될 겁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여전히 필요할 겁니다. 얘를 대체하려고 뭐 SRAM 뭐 이런 걸 활용해서 LPU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SRAM도 사실 속도가 빠릅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레지스트리 그 다음으로 빠른 게 SRAM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일반 메모리, HBM 이런 순서로 될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성비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경쟁. 가성비 경쟁이 될 것 같아요. HBM을 대체하기 위한 LPU를 엔비디아에서 적극 도입할 것이냐, 뭐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로우이라는 회사를 예, 아, 예, LPU 만드는 그로우이라는 회사를 엔비디아에서 인수를 했죠. 예, LLM 그 XAI의 그룹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인데 어쨌든 큰 돈을 주고 이쪽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엔비디아는 GPU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또 한 포석을 했고요. 근데 HBM 메모리가 너무 비싸지니까 예, 그 비싼 메모리를 스케일업 하는 그런 방법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HBM을 사용 안 할 거냐? HBM을 대체할 게 나올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속도와 가격의 가성비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SK가 유리한 건 확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HBM 가격이 올라가면서 스케일업 방식이 어려우니까 방법을 찾는 건데요. 너무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이나 SK에서도 삼성이랑 SK에서 뭐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메모리를 올려버린다면, 뭐 물론 시장에 의해서 메모리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또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걸 너무 즐겼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소수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요소수, 그리고 아니면 뭐 반도체 만드는 데 쓰이는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갑자기 높아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는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입 경로를 뭐 만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HBM 기술만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너무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다른 대체제를 또 찾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뺏길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HBM 자체는 검증된 그런 예, 그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 어, 다른 완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조금 여유는 있어요. 하지만 또그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AI가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고객 만족이라 그러면 뭐 다른 거 없겠죠. 정확하고 얘가 뭔가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헛소리 안 하고 할루시네이션 없이 헛소리 안 하고 빠르게 정확하고 플러스 빠름 추론의 빠름 이런 걸 느끼게 해준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겠죠. HBM을 더 고도화할 수 있을 거고 뭐 SRAM을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이때 너무 어떤 한쪽 분야에만 너무 믿고 마음을 놓고 안일하게만 안 한다면 어쨌든 우리 SK나 삼성이 메모리 쪽에는 설계 생산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1등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또 기술 투자, 기술의 투자를 많이 또 해가면서 지켜나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등 하는 것도 어렵지만 1등을 유지하는 것은 또 더 어렵죠. 예. 당장 HBM이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체될 거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HBM을 사용할 건데 어쨌든 저는 뭐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 캐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AI가 좀 더 널리 시장을 키울 수 있는 AI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최적화 방법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AI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지만 뭐 AI의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헛소리 하는 거 그리고 또 추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용량이 너무 크다는 거 이런 다양한 아쉬운 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메모리 분야에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제 AI가 잘 나오겠죠. AI 성능이 이렇게 성능이 그만큼 성능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뭔가 또 할 겁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면서 인류의 뭔가 난제를 해낸다면 AI는 사랑받을 거고요. 뭔가 디스토피아적으로 뭔가 인간을 뭐 망하게 한다면 AI는 주춤하겠죠. 우리가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 고차원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비전, 뭐 믿고 있는
신앙 뭐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앙클 존이 생각하는 AI 이 방향은 어쨌든 AI가 인간에 도움이 돼야 돼요. 어려운 난제, 전쟁이라든지 기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류를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지 인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면 아무리 당장 이목을 끌고 어, 어, 투자를 땡길 수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사그러들게 돼 있는 거죠. AI 긍정적인 면을 봐야지 뭔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단순히 투자를 많이 받고 예, 붐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AI가 계속 뜰 수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AI의 효용성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인류에 대한 기여, 효용이라든지 인류에 대한 기여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의미를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예, 시간이 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최적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AI가 자기 성능을 잘 발휘하면 어쨌든 AI의 긍정적인 면이 또 부각이 되겠죠. 그 긍정적인 면이 단순히 그냥 사업의 흥행 또는 기술의 주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더욱더 AI는 계속 연구되어지고 최적화되어지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투입이 될 겁니다. 사실 최적화 기술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룰이 확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적인 사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변곡점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확 사업이 위기를 맞는 그 정도의 위협은 아닙니다. 아닌 거라고 엉클즈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런 변곡점이라든지 뭔가 방향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그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노력 그리고 보다 확실한 비전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게 우리 개개인들도 인생적으로 봐서도 그게 맞는 거죠. 무조건 호의호식하고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그 흐름을 잘 판단하고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터보컨트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천정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온 어떤
AI 쪽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AI 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단비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예, 또 AI 메모리를 수출하고 있는 쪽에서는 약간의 그런 악재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어느 방향을 볼 것이냐, 예, 예, 잘 봐야겠죠. 예. 하지만 뭔가 AI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서 터보 콘트 최적화 기술이 나온 건 다양한 또 AI가 발전할 수 있는 더욱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고 빠른 그런 AI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크게 나쁘게 안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엉클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